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요. 최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 그리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FOMC가 열릴 예정인데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유력하거든요. 자, 그래도 물가가 조금은 다소 안정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김한진 박사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결하겠죠. 하지만 뭐 파월 의장의 코멘트나 전체적인 FOMC의 분위기는 앞으로 금리 인하를 조금 열어두는 조금 더 지난 회의 때보다는 약간 비둘기적인 그러한 멘트가 조금 기대가 되고요. 그도 그럴 것이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국에도 지금 굉장히 조금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켜보겠다라는 정도로 끝날지 아니면 추후에 조금 경제 지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만족할 정도로 확인해 줄지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지금 조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PCE 물가가 뭐 28일 날 나오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원 물가가 연준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덜 떨어지고 있거든요. 좀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원스러운 멘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좀 엇갈리는 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커져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게 물가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이번 FOMC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자, 최일호 성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방금 진행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파월 의장이 얼마 전 연설에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파월 의장님의 그 멘트에서 좀 힌트를 찾자면 경기는 좀 견조하고 고용도 견조하고 물가도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최근에 나오는 심리 지표 있지 않습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오늘 발표됐는데 또 충격적인 만큼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역시 예상보다 높게 5%대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님이 좀 진화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나오는 서베이나 심리 지표는 앞으로 그 경기를 예측하는데 예측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일단 그 취지를 통해서 다음 주에 FOMC의 어떤 예측을 좀 해본다면 금리 인하는 뭐 서두를 것이 없고 최근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관세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보고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논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만약에 그 증시 자체가 여기서보다 더 흔들린다면 파월 의장님의 2018년 경험이 있으신데 그때 긴축 사이클을 계속 고집을 하시다가 증시가 상당히 단기간에 20% 정도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어느 정도 강렬하게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증시도 어느 정도 감안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요즘에 사실은 점도표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지난해 12월 FOMC에서 올해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점도표가 찍혔는데 과연 이 점도표가 수정될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자, 김한진 박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3월이니까 이제 점도표가 나오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글쎄요. 지금 3월 하순이지만 사실은 1월, 2월 경제 활동을 반영한 경제 지표를 받아들고 FOMC 위원들이 지금 그 회의에 임하기 때문에 사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압박은 아직 덜 반영된 그런 상황에서의 데이터고요. 더군다나 1월, 2월은 조금 계절성으로 좀 경제 지표에 조금 잡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한파도 있었고 LA 산불도 있었고 또 연초에 물가가 조금 많이 오르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월, 2월의 지표를 보고 3월 FOMC에서 크게 점도표를 수정하기는 아무래도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난해 12월에 FOMC에서 말씀 주셨듯이 좀 기준금리의 중립값을 3.9% 그러니까 올해 2번 인하를 점쳤는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 간에 조금 그 편차는 지난 12월보다는 많이 벌어져서 조금 의견이 조금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더욱더 헷갈림을 줄 가능성. 결국에는 연준 위원들도 3월에 뭔가 크게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좀 논리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FOMC를 끝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었는데 다시 4.3%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튀어오르는 상황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진짜 10년물 국채금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 김한진 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재무부가 특별히 행동을 해서 국제금리가 떨어지기보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가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또 위축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소비 심리가 조금 더 차분해지면서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닫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국제금리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또 그 FOMC에서 끝나고 경제 전망 요약표에서 나오겠지만 지난 12월에 전망했던 대로 2.1%를 유지할 거냐? 저는 경제 전망은 조금 하향 수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1.7% 정도로 하향 수정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점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인 채권 시장을 국채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펀더멘탈, 특히 상반기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훼손 가능성을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일호 상무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있어서 정말 관심이 많은데 자 지금 미국의 주가가 한 10% 정도 떨어진 상태니까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가 반등이 될 경우에 다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자, 최일호 상무는 이 10년물 국채금리 과연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장금리인데요. 경제 성장률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인데 좀 전에 김한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대체로 2% 내외의 경제 성장률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2% 내외의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한다면 4% 정도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올해만 보면은 한 8조 달러 정도의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 6조 달러 정도가 단기채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시면은 단기채 발행이 뭐 하루에만 하더라도 100조가 넘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미국으로서는 이 바이든 정부가 찍어놨던 많은 규모의 단기채를 아마도 장기채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채 구조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국채금리를 장기채를 발행할 때 더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런 요인이 분명히 거친 코멘트 안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코멘트 상으로 경기 심리를 나쁘게 해서 국채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미국 경기의 어떤 체력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봤을 때 많아봐야 그냥 많이 떨어져 봐야 한
4% 밑에 한 3.9%, 그리고 많이 올라봐야 뭐 한 4.1%, 요 정도 수준에서 아주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자, 이제 다음 주에 FOMC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미국 주식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유로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S&P 500이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게 10% 정도 하락을 할 때 조정 영역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조정의 빌미가 된 것이 뭐냐라고 봤을 때 글로벌 IB들이 대체로 조정이나 약세장에 진입했을 때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을 꼽는데요. 하나는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약세장. 이 구조적인 약세장이라고 하면은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처럼 어떤 경제 자체에 시스템 위기가 있을 때 구조적인 약세장이 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 경기 변동에 의해서 침체가 일어나면 약세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의 약세장 또는 조정장은 이벤트에 의한 조정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벤트라 함은 트럼프발 관세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 펀더멘털이나 기업 펀더멘털에 큰 영향이 없다는 가정을 전제하에서 제가 볼 때는 10% 정도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여기서는 분할 매수하더라도 큰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심리 지표를 우리가 그 증시 변동성이 클 때 보게 되는데, 하나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지금 극단적인 공포 영역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냐면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있었을 때만한 공포의 심리가 지금 증시 전반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 지표라고 하는 빅스 자체도 25를 넘어서 극단적 변동성 확대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과거 경험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구간에서는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큰 위험이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증시 전반의 약세 자체가 펀더멘탈한 약세가 아니라 어떤 거친 코멘트, 관세에 의한 약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는 단기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주는 워낙 이 빅 이벤트가 정말 많습니다. 일본도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미국은 금리를 낮출 거냐 동결할 거냐 이 문제인데, 거꾸로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거냐 동결할 거냐 이쪽이죠. 근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일단은 많습니다. 자,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음 주 정책회의에서는 뭐 동결이 유력하고요. 아무래도 조금 지켜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높지만 사실 물가를 감안한 일본의 실질 소비는 조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엔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가면서 수입 물가가 조금 차분해진 것도 금리 인상을 조금 미루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세 폭탄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 또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4월 2일 이후에 조금 USTR의 보고서라든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좀 구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조금 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주변 통화,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가 또 급박하게 또 추가적으로 인상될 경우에, 관세율이 인상될 경우에는 또 중국 위안화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대반 환율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일본 수출 시장의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도 5월 달에 다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스케줄로 봐서는 5월 달에 일본도 상당히 그 관세 폭탄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5월도 좀 반반이다. 반드시 인상하리라고 지금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침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원자재 시장까지 영향을 미쳐서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요동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국제 유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한진 박사님? 네, 국제 유가가 뭐 변동성이 큰 상품입니다만은 중장기적인 뭐 한 3, 40년간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한 70달러 정도가 평균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배럴당 67달러는 평균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의미는 앞으로 세계 경기의 전체적인 수요 전망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올해 좀 교역 규모도 줄고 또 경제 성장률도 작년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는 배럴당 한 15불을 15불 중심에서 특히 70불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올해 조금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주의 이 실적이나 주가가 과연 어떤 방향을 받을지, 그리고 투자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최일호 상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에너지 가격이 하향 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박사님께서 수요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수요 전망이 좀 둔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는 사실 그 화석 연료에 대해 상당히 완화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공급 쪽에서도 좀 물량이 많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유가가 사실 수요와 공급에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60불대 후반의 유가도 사실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런 가운데서 에너지 섹터 보면은 에너지 섹터는 실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유가하고 상관관계가 제일 높거든요.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섹터도 올해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좀 소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하고 가장 관계가 높은 물가 같은 경우도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물가도 하향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증시 환경은 조금 더 물가 관련해서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만약에 하향 안정화된다면 또 여기에 수혜를 입는 종목이나 아니면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최일호 상무 어떤 쪽이 있을까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이죠. 이를테면은 항공주나 크루즈 이쪽 보면은 비용 구조를 보면은 유가 관련된 비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게 된다면은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아마도 이익 쪽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이 AI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인텔이 새로운 수장을 선임을 했는데 중국계입니다. 중국 반도체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분이 또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걸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4대 반도체 제조사, 그러면 인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CEO들인데 자, 이 4명 모두가 다 중국계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미중 패권 전쟁을 하는데 도대체 이 배경이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자, 최일호 상무, 배경의 뜻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우연히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중국계 이전에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계 시민권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 배경이나 또는 지정학적 역할관계 그것들보다는 한 기업가로서 기업의 이해관계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젠순왕 CEO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으로 수출 통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 수출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업가적 자질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CEO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해관계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관계 그리고 자본주의에서의 CEO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한진 박사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왜 이렇게 중국인들이 주요 반도체 기업 4곳에 다 수장이 된 걸까요? 저도 좀 문외한이라서 최일호 상무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국계의 베이스가 인력 베이스가 조금 튼튼하다, 두껍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인텔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투자자분들이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을 합작 기업을 설립해서 퀄컴이나 AMD, 엔비디아와 같이 합작해서 파운드리 부분을 인수한다라는 지금 이제 추진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는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반도체 지형을 크게 바꾸는 그러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좀 중요한 뉴스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워낙 빅 이벤트들이 정말 많죠. 미국의 연준, FOMC 회의 결과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의 결과도 참 궁금한데 자, 지금 이렇게 김한진 박사와 최일호 상무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